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 가보면 중간 시험을 언제 보는지 다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살펴보세요. 전공에 따라서 각자 들어가는 반이 다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딴 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들 알겠지만 옛날 시험 문제들은 다 이미 올려놓았으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옛날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본인이 스스로 알았다고 믿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시험 문제 토론 게시판이 있으니까 거기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토론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정리된 내용이 있거나 하면 그 위키에 그걸 정리해서 올려놓으세요. 나중에 학기 말에 그 위키가 얼마나 잘 정리가 돼 있는가 이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이런 걸 이제 감안을 해서 학점 분포를 조절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그 엘리베이터 과제 제출한 거에서 약간 사람 수가 모자라 가지고 안 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만회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까지 해서 이제 특성해성 이론을 끝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일반상해성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일반상해성 이론은 1915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성대성 이론을 발표한 지 10년 후죠. 10년 후에 발표한 이론인데, 보통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류가 만든 가장 아름다운 과학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그 당시에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실험 사실이 새로 발견되고, 그럴 때 이제 그 이론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론을 수정하고 뭐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당시에 아인슈타인이 일반성해성 이론을 발표할 때는 특별히 설명을 못할 만한 그런 실험 사실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은 그냥 순전히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미학적인 뭐 그런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당시의 이론이 옳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옳은 이론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한 10년 정도 후에 일반성해성 이론을 완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론을 완성한 다음에 어떠한 관측을 해보면 새로운 이런 현상이 발견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 전까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던 사실을 자기의 새로운 이론에 입각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지면 그 새로 만든 이론이 정말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이 있었고, 그 예측에 따라서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로 아인슈타인이 예언한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이 일반상해성 이론은 그에 대한 수십 년 정도는 발견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이제 이 이론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 예언이 맞아 떨어짐에 따라서 세계적인 스타로 이렇게 부상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어떤 실험적 사실이 발견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론이 수정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 것임에 비해서 물리학은 가끔 이렇게 예외적인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론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이론에 따라서 예언을 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을 크게 나누면 이론과 실험으로 나누는데, 이론 물리학자들의 일종의 꿈 같은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아인슈타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가지고 이 우주에 대한 어떤 비밀을 실험적인 도움 없이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걸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제 걱정한 건 뭐였냐? 그럼 이런 거예요. 뉴턴의 중력 이론은 전에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원격 작용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길 때 그 잡아당기는 힘이 순식간에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갑자기 우주에서 뿅 하고 사라진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지구에 순식간에 힘을 작용하는 거니까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순간에 지구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태양이 잡아당기는 그 힘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이 사라지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한테 뭐 8분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려가지고 도달하기 때문에 태양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태양은 계속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8분 전에 출발한 빛이 겨우 지금 도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8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아무튼 만약에 뉴턴의 이론이 맞다면 태양이 사라지면 태양이 계속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갑자기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태양 궤도를 타원 궤도를 돌던 것이 이제 그것이 궤도를 이탈해 가지고 그냥 우주로 멀리 나가 버린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는 이건 굉장히 불만이었어요. 뭐가 불만이었냐 그러면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특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세상에 어떤 것도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뉴턴의 이론이 맞다면 그러면 이제 그 중력이 빛보다 빨리 전달되는 거니까 즉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순식간에 전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전달되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 특상성 이론과 맞지 않는다,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뉴턴의 중력 이론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방금 지금 이 동영상이 뒤에서 흐려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태양 주위에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이 이렇게 비치면 8분 정도가 걸린단 말이죠. 이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구에 빛이 도달하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뉴턴의 이론이 맞으면 태양이 사라지는 즉시 지구는 궤도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여전히 지금 바로 이 장면을 보면 지구에는 빛이 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으로만 보면 태양이 보여야 되는 거지만 실제로 중력은 작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혼자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1907년에 아인슈타인의 그 본인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특허국의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특허국에 있었는데 그때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의 지붕에서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동안은 그 자신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놀랐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생각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즉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특상대성 이론과 뭔가 모순이다,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의 지붕에서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몸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전에 과제로 했던 그 엘리베이터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해보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엘리베이터의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 뉴턴이 그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그 계기가 됐던 사과가 떨어지는 그곳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실험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과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실험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으니까 이제 몸으로 느낄 텐데 실험 결과는 엘리베이터의 그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제 그 뭐 속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3%에서 10% 정도 몸무게가 변화하게 되죠. 언제 몸무게가 늘어나는가 그러면 위로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하고 두 번 다 몸무게가 늘어나는 때가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는 출발 직후에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막 올라가는 그 순간 그때 이제 몸무게가 약간 늘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다가 도착하기 직전에 그때 다시 몸무게가 무거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몸무게가 줄어드는 때는 그게 반대여서 위로 올라갈 때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거의 다 올라가서 막 멈추려고 하는 그때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막 출발하는 그때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상당히 의외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이나 내려가는 동안 이때는 몸무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래 몸무게에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63 빌딩에서 63층으로 올라가건 아니면 뭐 1층이나 2층만 올라가건 올라가는 동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나 내려가기 시작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할 때나 아니면 끝날 때 이때만 변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뭐 꼭 저울을 재지 않더라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몸에 이렇게 붕 뜨는 듯한 그런 순간이 있을 거예요. 좀 기분이 나빠지죠. 그런 때는. 이제 그런 때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순간이 바로 이제 몸무게가 줄어드는 때예요. 사실은 붕 뜬다는 것이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진짜 몸무게가 가벼운 때고, 그다음에 뭔가 위에서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정말로 저울로 몸무게를 재보면 몸무게가 늘어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저울로 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몸으로 언제 몸무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지를 실제로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때 그렇다는 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죠. 그렇지만 뭐 실험이라고 하는 건 항상 결과가 맞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실험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결과를 잘 알아내지 못한 학생도 뭐 나는 일을 잘못했으니까 감점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열심히 잘했으면 그냥 다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만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실험을 한 뒤에 교훈은 뭐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여러분의 몸무게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이제 음미를 하면서 사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거는 다이어트 후에 미래를 직접 체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지금보다 몸무게가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한 2, 3kg 정도 이렇게 빠지는 건데, 그게 정말 그게 몸이 가벼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느끼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말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자신이 늘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면 이제 몸이 항상 이렇게 위에서 짓눌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가 혹시 다이어트의 필요성이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다가 이제 유혹에 이렇게 뭐 먹을 거에 유혹에 이렇게 빠진다거나 이럴 때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참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재밌었던 학생들은 다음 단계로 이렇게 1단계 게임을 깼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몸무게를 잴 수도 있죠. 지하철에 이렇게 저를 들고 타서 지하철이 출발할 때나 멈출 때 이렇게 이제 눈금을 보면 눈금이 변화하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이때도. 근데 이제 소심한 사람들은 휴대폰이 있으면, 요새는 스마트폰이라서 이제 줄이 대부분 다 없는데, 옛날 뭐 피처폰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거기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매달고 다니잖아요. 휴대폰 줄 같은 걸 이렇게 이제 늘어뜨리고 있으면 지하철이 출발할 때나 멈출 때 보면 그게 아래로 똑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지죠. 사실은 그때 기울어질 때가 몸무게가 변화하는 때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지하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르게 가속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바이킹 이걸 탈 때, 바이킹이 사실은 정확하게 엘리베이터에서 줄이 끊어지는 그걸 경험시키는 거거든요. 바이킹이나 자이로드롭 같은 거가.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가지고 떨어질 때 보면 이제 막 비명이 나오죠. 이렇게 비명이 나오는데, 그게 왜 비명이 나오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느끼고 살던 중력이 그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진짜로 사라진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보통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이 지금 안에 있잖아요. 심장이 근데 우리 몸 안에 있는데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죠. 심장은 예를 들면 그 밑에 있는 뼈를 누르고, 그 뼈가 이제 뭐 또 우리 몸을 누르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다 안에 있는 그 심장이나 무슨 갈비뼈나 이런 것들의 무게가 우리 몸에 지금 다 이렇게 그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느끼고 살아요. 이제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별 그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진 상황, 혹은 바이킹에서 가장 맨 꼭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떨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심장이 우리 몸을 특별히 누르는 게 없어요. 갈비뼈도 우리 몸을 특별히 누르는 게 없고, 뭐 다른 뼈나 뇌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렇게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이렇게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고,
또 우리 피부도 우리 피부대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팔도 팔대로 떠 있는 거고, 그냥 형체만 유지돼 있을 뿐이지 서로가 서로한테 아무런 힘을 미치질 않거든요. 뭐 피도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그냥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로 막 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익숙한 채로 살아오던 그런 그 짓누르는 그런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겁을 먹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그때가 또 어떤 때냐면 절벽에서 그냥 아래로 추락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비명을 지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런 걸 타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니까 뭐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굳이 입을 막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비명을 지를 때는 지르더라도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 저울을 깔고 앉는 거죠. 깔고 앉으면서 손으로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디지털 카메라로 이렇게 이제 그 저울을 가리키고, 그럼 이제 비명은 지르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동영상을 촬영을 하면 저울의 눈금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 실험이 말하자면 그 아주 약한 의미에서 아주 약하게나마 중력을 약간 상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엘리베이터 줄을 끊어버리면 그럼 엘리베이터 그냥 자유낙하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냥 밑으로 막 추락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혹은 바이킹에서 이렇게 막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추락하려고 하는 그 시점, 혹은 자이로드롭에서도 가장 위로 올라가서 막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이 바로 이제 절벽에서 추락하거나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순간에는 몸무게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막 내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몸무게가 줄어드는데, 아주 약간 줄어들고 많은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그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줄이 끊어지면 그러면 이제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추락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몸무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몸무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하는 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저울 위에 올라갔을 때 저울의 눈금이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눈금이 돌아가면서 우리 몸무게가 표시가 되는 건데, 저울의 눈금이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고, 그래서 우리 발바닥이 저울을 누르는 거죠. 저울을 누르는데 근데 이제 그 저울 발판은 우리를 다시 위로 떠받치게 되죠. 못 누르게 이렇게 밑으로 지구 쪽으로 떨어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발이 저울을 누르는 힘 때문에 눈금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우리 몸이 밑으로 떨어지고, 근데 저울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울도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저울도 밑으로 떨어지고 우리 몸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울과 우리 발바닥, 우리 몸의 발바닥 사이에 서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울은 저울대로 떨어지고 우리 몸은 우리 몸대로 떨어지니까 그 사이가 그냥 뭐 가볍게 붙어 있다는 것일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눈금이 돌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0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때는 중력이 사라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지면, 혹은 우리가 절벽에서 추락을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몸무게는 0이 되는데,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바로 중력이 정말로 없어지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몸이 아무런 가속도 느끼지 못하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보면 그냥 둥둥 떠 있는 상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우주 공간에 있는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 공간에 그냥 엘리베이터 상자가 있고, 우주 공간에 그냥 엘리베이터가 둥둥 떠 있는, 그러니까 중력도 작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상자만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둥둥 떠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공간 안에서. 그런데 이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엘리베이터가 끊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때, 그때 우리 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구에서 추락할 때 우리 몸은 몸무게가 0인 상태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보면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고 우리 몸은 또 우리 몸대로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 우리 몸이 엘리베이터에서 둥둥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하고 우주 공간에서 그냥 중력을 느끼지 못하고 떠 있는 거하고 구별할 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엘리베이터, 혹은 뭐 그냥 여기서는 이제 더 실감이 나도록 우주선이라고 표현을 바꿨는데,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막 점점 빠른 속도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하고 그 다음에 우주선이 그냥 지구에 멈춰 있는 상황하고 사실은 구별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다시 더 할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은 가속되는 상황하고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이제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거라고 할 수 있죠. 방금 한 얘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건 지금 우주공간 안에서 정지해 있는 우주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공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을 수평으로 던져요. 그럼 이 공이 이렇게 이제 수평으로 날아가겠죠. 이 광경을 우주선 안에서 보는 거하고 우주선 밖에서 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주선 안에서 공을 수평으로 던지면 공이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가죠. 우주선 밖에서 봐도 공이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주선이 그냥 정지해 있으니까 우주선이 있으나 마나 그냥 공은 수평으로 날아갈 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이런 우주선이 있다고 하고 이때 공을 던지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주선 밖에서 봤을 때 공이 수평으로 날아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요. 그때 우주선 안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걸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잘 보세요. 우주선 밖에서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때 우주선은 또 우주선대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나중하고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공이 처음에는 우주선의 위쪽에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공은 수평으로 날아가고 우주선은 위로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공이 날아갈 때 우주선 반대쪽으로 갈 때는 우주선에서 보면 공이 우주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죠. 이건 지금 우주선 밖에서 본 광경인데 이걸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공이 우주선의 위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걸 우주선에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위에서 있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서 공이 날아가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는 수평으로 가고 하나는 비스하게 간다. 이것도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주선 안에서 보건 밖에서 보건 우주선이 똑같은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공이 날아가는 것이 전부 다 직선으로 보인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밖에서 보면 공이 수평으로 가고 우주선 안에서 보면 공이 비스하게 가긴 가지만 두 경우 전부 다 공이 직선으로 날아간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걸 이제 다시 시간대별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이 상황이었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 우주선이 약간 위로 올라갔고 공은 그 다음에 처음 위치에서 약간 옆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표시한 것처럼 우주선 안에서 보면 이것이 비스듬하게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옆으로 계속 붙여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주선이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점점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지금 여기하고 이거하고 이제 차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우주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높이가 똑같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건데, 근데 여기는 처음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갈수록 빠르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위로 갈수록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여러분들 상상하면 되냐면 차가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막 속도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을 또 수평으로 우주는 밖에서 볼 때 수평으로 던지는 광경을 생각을 해보면 앞에하고 이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처음에 이 상황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우주선이 이제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라갔죠. 그럼 공이 상대적으로 위에서부터 약간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우주선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게 됐어요.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렇게 올라가면 공이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여기 있던 것이 그 다음에는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우주선 안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보면
우주선이 점점점 더 빠르게 위로 올라가면 이게 이제 가속 운동이라고 하는데,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공이 우주선 안쪽에서 봤을 때는 점점 더 빠르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모양이 보면 포물선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이 중력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공을 던지면 공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중력이 있을 때하고 전혀 구별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어요. 즉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서 중력이 없는데 그냥 점점 빠르게 위로 가속될 때, 그때 우주선 안에서 공이 보이는 모습이 공이 포물선으로 밑으로 떨어지게 보이는데, 이것이 지구에 그냥 정지해 있는 우주선에서 공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렇게 공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지구가 이 공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지금 밑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건데, 이것과 지구 중력 같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얘가 단지 빠르게 위로 가속되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를 우리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중력이 작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속되는 거하고 상황이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등가 원리, 영어로는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기초 원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속되는 우주선 내부와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은 구분할 수가 없다. 또는 자유낙하하는 상황과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중력도 받지 않는 상황은 구분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등가 원리고요. 또는 더 나아가서 단지 공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낙하하는 상황에서의 물리 법칙, 그러니까 공이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온갖 복잡한 그런 법칙들 그거 자체가 우주 공간에서 아무런 중력도 받지 않을 때 물리 법칙이 같아야 된다. 이제 결국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이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 원리가 됐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지금 한 얘기가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 질문은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가속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어떻게 두 개가 같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중력은 공을 위에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그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타고 있는데 그 우주선이 우주 공간에 가만히 멈춰 있으면 그냥 공을 놓았을 때 공이 우주선에 둥둥 떠 있을 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주선이 점점 빠르게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공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상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게 가장 헷갈리기가 쉬운 건데, 자유낙하라고 하는 건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근데 왜 자유낙하할 때 무중력이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말장난 수준의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혹은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중력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 사람도 밑으로 떨어지고 공도 밑으로 떨어지고 얘들도 다 이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이 공과 사람, 혹은 이 공과 엘리베이터의 벽, 이런 것들 사이에 서로 관계를 보면,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는 중력이 아무것도 작용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얘가 떨어지는 건, 자유낙하하는 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만,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 내부에서는 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냥. 그럼 질문은 이제 아까 절벽에서 떨어질 때도 무중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절벽에 이렇게 서 있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이걸 이때는 몸체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심장도 있고 갈비뼈도 있고 뭐 여기 뇌도 있고 눈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얘들 이 몸 안에서 얘네들 각각 기관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위치를 보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중력이 전혀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은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을 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질문은 아까 우주선이 올라갈 때 우주선은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왜 사과만 안 올라가고 그냥 제자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사과도 올라가게 할 수 있죠. 사과를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사과를 이렇게 받쳐놓고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정시켜 놓으면 얘가 밑에 있는 받침, 접시 같은 것이 사과를 위로 들어올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냥 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주선 안에 공기가 있으면 공기도 밑으로 떨어지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도 처음에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과든 뭐 공기 입자든 다 밑으로 떨어질 텐데 처음에 꼭 사과처럼.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떨어지지만 시간이 막 한참 지나고 나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 바닥에 부닥칠 거 아니에요. 부닥치고 나면 다시 위로 튀어오르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공기 자체가 또 밑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받으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우주선하고 같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처음 위치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은 이제 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얘기는 조금 이거하고 관계없는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주선이 이렇게 점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은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주선이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예를 들면 우주선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연료를 내뿜어 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고 그거하고 중력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도 없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냥 그런 거예요. 로켓이 올라가는 힘보다 사람이 수평으로 던지는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되냐고요? 사람이 수평으로 공을 던질 때는 무슨 특별한 힘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한번 수평으로 던졌으면 그냥 수평으로 날아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두 힘 사이 어떤 힘이 세다 약하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어떤 식으로든 사람이 던져가지고 공이 수평으로 날아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그냥 이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방금 여기 이 상황에서 우주선이 점점점 빠르게 위로 올라가면서 공이 밑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데 그럼 보통 이야기하는 자유낙하라고 하는 것도 점점점 공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빠르게 공이 떨어지는 거냐 이게 질문인데요. 그렇죠. 자유낙하 할 때 보면 위에서 떨어진 것이 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냥 1m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폴짝 뛰어내리는 거하고 저 10m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1m 위에서 그냥 뛰어내리는 게 훨씬 쉽죠. 10m 위에서 뛰어내리면 그냥 죽잖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럼 끊어진 다음에 점점 빨라지느냐? 빨라지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줄이 끊어질 때 무슨 1층에서 끊어지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저 한 5층쯤에서 끊어지면 뭐 박살이 나질 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자유드롭 같은 거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중력을 못 느끼고 그때 이제 우리가 막 무서움을 느끼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달이나 이런 데는 중력이 약하니까 그런 때 우리가 그러면 항상 무서움을 느끼느냐?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달은 뭐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여러분의 몸무게가 지구에서 몸무게 6분의 1에 불과한 거거든요. 혹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심장이나 뭐 무슨 갈비뼈나 뇌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몸을 짓누르는 그 힘이 6분의 1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 지구상에서 자이로드롭이 거의 막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자이로드롭을 타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느낌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우주인이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소연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처음으로 이렇게 인공이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우주선을 타고 위로 올라간 이제 그런 사람도 생겼는데 보면 뭐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훈련을 받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자이로드롭이나 바이킹 같은 걸 타면서 비명을 지르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차를 그냥 보통 우리가 그 도로에서 차를 운전할 때 차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 뭐 예를 들어서 시속 뭐 120, 150 막 이런 식으로 속도를 빠르게 하면 그 뭐 이제 차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시속 150km로 간다 이러면 우리가 막 그 차가 막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줄이 끊어져 가지고 자이낙하할 때 느끼는 그런 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게 질문인데요. 보통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그 일정한 속도지만 뭐 150, 시속 150, 2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때 속도감을 느끼는 이유는 그 차 안에서 특별히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차가 가면서 이렇게 주변의 공기를 쌩쌩 가르면서 나는 그 휙휙하는 그런 속도, 그러니까 그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거죠. 그런 바람 소리나 아니면 차가 조금 약간씩 그러니까 뭐 그 땅과 그 도로와의 마찰에서의 뭐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속도감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차 안에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차 안에서 우리가 공을 위로 던지면 그냥 제대로 올라갔다가 제대로 받을 뿐이죠.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앉아 있고 그러면 특별히 차 안에서 속도감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차가 갈 때는 뭐 일정한 속도라고 하기만 하면 그 사실은 극단적으로 그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비행기 안에서는 아무런 속도감을 못 느끼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고요. 그때는 그냥 우리 몸이 정상 상태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줄이 끊어질 때 그건 진짜 그 자이로드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인들이 얼마나 그 엄청난 훈련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이로드롭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우주인들을 훈련시키던 그런 거예요. 훈련시키던 훈련 장치였는데 그걸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 놀이공원으로 가져오는 거죠. 질문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옛날에는 우리가 공을 위로 던지면 공이 올라갔다가 밑으로 그냥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여기서는 공을 던지면 얘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밑으로 가느냐 비스듬하게 가느냐 이건 공을 위로 던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공을 위로 던졌으니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의 위치를 보면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공을 위로 던졌을 때 그냥 걔는 계속 위로 올라갈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계속 한 번 던지면 계속 이 방향으로 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가속될 때는 중력이 작용할 때라고 그랬는데 또 엘리베이터가 끊어지면 가속이 돼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왜 또 그때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제 사실 아까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엘리베이터가 끊어져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엘리베이터 자체는 가속 운동을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내부에서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해야죠. 처음에는 이게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생각하면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떨어지고 사람도 밑으로 떨어지고 공도 밑으로 떨어지고 다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하고 예를 들면 사람하고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공을 던지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그냥 그대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끊어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력을 느끼는 건데 사람이 보기에 무중력인 것 같다 이렇게 이 말이냐?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베이터 내부 안에서는 그냥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거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진짜 기본 법칙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원리를 발견한 거냐, 뭐가 먼저냐 이게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둘 다 그냥 한꺼번에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서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등가속 운동하는 거, 그때 이제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위로 올라가는 등가속 운동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엘리베이터가 중력의 힘을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죠. 어, 그러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그냥 우주 공간에 가만히 있으면 위로 특별히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지구가 밑에 있다 그러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우주 공간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우주선 연료를 밑으로 내뿜어 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밑으로 이제 그냥 힘이 작용한 것처럼 보인다. 뭐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개가 특별히 어떤 것이 상쇄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질문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뭐 관성력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 관성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이전에 뉴턴의 이제 역학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일반 물리 시간에 이제 그런 거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이거 할 때는 그걸 깡그리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도 거론할 필요가 없어요. 관성력이니 뭐니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특별히 여기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니까 서로 사이에 아무런 위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옆에서 옆을 볼 때는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편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냐 그러면 무슨 굉장히 이상하고 심오한 그런 일 때문에 위로 가속되는 그런 우주선에서 공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위치 차이에 의해서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냥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바깥에서 보면 공은 그냥 수평으로 잘 날아가고 있을 뿐인데 이 우주선은 우주선대로 공하고 우주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공하고 우주선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공은 공대로 옆으로 날아가고 우주선은 우주선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결국 우주선 안에서 보면 공이 포물선 운동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다른 아무것도 없고 공과 우주선이 무슨 특별한 관계에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상대적인 위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러면 공이 이렇게 되는 거는 공이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심오한 물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공이 아니라 다른 뭐든지 여기에 뭐 움직이기가 있기만 하면 다 이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당장 할 수가 있냐면 빛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빛도 이렇게 우주선이 이렇게 정지해 있고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빛을 수평으로 비췄을 때 그러면 빛이 우주선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전부 다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 빛이 공이 밑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빛이 이렇게 밑으로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주선이 점점 빠른 속도로 위로 이렇게 가속을 하고 있으면 공이 아까 포물선 운동을 했던 것처럼 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는 밑으로 이렇게 포물선 운동으로 밑으로 휘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빛이 무슨 굉장히 이상하고 특별한 물질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굉장히 대단한 심오한 무슨 이치가 숨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빛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공 대신에 빛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우주선은 우주선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선 안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빛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거 이외에 다른 결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도 결국 이렇게 위로 가속되는 우주선에서 보면 밑으로 휘어질 텐데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듯이 등가 원리에 의하면 중력하고 이렇게 가속 운동하는 거하고 같은 거니까 아인슈타인의 이 등가 원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중력이 있을 때는 빛도 밑으로 휘어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질문은 로켓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로켓이
이렇게 위로 막 움직이거나 그러기 전에 빛이 순식간에 끝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질문인데요. 근데 빛은 아무리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아무튼 얘가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상을 하냐면 이 우주선이 굉장히 커서 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가 예를 들어 30만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30만 킬로미터면 여기서 빛이 출발해가지고 1초 후에 반대쪽 끝에 가는 거예요. 근데 1초 동안에 우주선이 위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중력이 빛도 잡아당긴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방금 여기서 봤듯이 가속 운동이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점점 더 빠르게 위로 가속이 될수록 밑으로 더 빨리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크면 클수록 빛이 더 밑으로 빠르게 휘어지겠죠. 그러니까 중력이 크면 더 밑으로 빨리 휘어지니까 지구보다는 태양에서 빛이 휘는 것이 더 정도가 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중력이 있기만 하면 빛이 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구나 태양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빛이 휘느냐 안 휘느냐를 따질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빛이 여러분 주변을 지나갈 때 똑바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무게 때문에 빛이 약간 여러분 쪽으로 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러분의 몸무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빛이 휘는 정도가 작아서 우리가 빛이 휜다는 걸 못 느낄 뿐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구에서 실험을 하면 빛이 휘는 정도가 더 커지고 태양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정말 더 그 많이 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항상 똑바른 길을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거운 별은 공간을 휴게해서 비추는 거 아니냐고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론을 다 알아버린 거죠 지금.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물론 다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약간 내용을 바꿔서 회전원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하죠. 이 회전원판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렇게 원판이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는데 얘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놈이에요. 얼마나 이상한 거냐 그러면 이게 회전하고 있으니까 사실 얘가 뭐냐면 지렁이에요. 지렁이 두 마리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 전에 우리가 특성을 쓰기로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움직이는 물체는 그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지렁이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지렁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지겠죠. 이게 회전원판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 원판이 돌아가는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주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지렁이가 이렇게 있으면 이 지렁이의 몸 길이가 정지해 있을 때에 비해서 우리한테 짧게 보이겠죠. 길이가 줄어든 채로 보여요. 그런데 여기 이 지렁이는 뭐냐면 이 중심 방향으로 있잖아요. 중심 방향으로 있는 이 지렁이는 이 돌아가는 방향의 수직이잖아요. 돌아가는 건 이쪽으로 돌아가는 건데 얘는 몸이 이렇게 뻗어나와 있으니까 돌아가는 방향은 수직이고, 그러면 얘는 사실은 길이는 변하지 않고 몸 그 두께는 좀 홀쭉해지겠죠. 두께는 좀 홀쭉해지겠지만 길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렁이가 한 마리는 이렇게 중심 방향으로 있고 한 마리는 이렇게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있으면 얘는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고 얘는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에 배운 특성협성 이론을 적용했을 때 내리는 결론이죠. 그런데 그럼 이게 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느냐? 본래 이 지렁이 두 마리는 길이가 같았었거든요. 길이가 같았는데 얘만 줄어들어 보이고 얘는 제자리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렁이의 입장이 돼가지고 지렁이의 입장이 돼서,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좀 똑똑한 지렁이인 거죠. 이 원판이 있으면 원판의 반지름을 재고 둘레도 재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렁이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키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혹은 이 지렁이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편의상 계산하기 쉽도록 지렁이의 길이가 1m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몸 길이가 1m라고 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1m를 이용해서 이 반지름과 원둘레를 재보자. 그러면 이 지름 방향으로 있는 이 지렁이가
이제 열심히 몸을 꾸물꾸물 기어다니면서 이 반지름을 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재겠어요? 얘 이렇게 여기서 중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서 자기 몸 길이의 몇 배인가 이렇게 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렁이가 이 원판은 내 몸 길이의 2배구나 이렇게 이제 쟀겠죠, 길이를. 그럼 이제 이 원판의 반지름은 길이가 2m 이렇게 이제 지렁이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주 방향으로 있는 이 원둘레 방향으로 있는 이 지렁이는 자기 몸 길이가 1m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또 역시 또 꾸물꾸물 이쪽으로 기어 다니면서 자기 몸 길이의 몇 배인가를 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길이가 줄어들어 있죠, 지금. 줄어들어 있지만 이 지렁이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항상 1m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자기 길이가 줄어든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듯이 실제로는 이 바깥에서 우리가 보면 이 지렁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줄어들어 있지 않을 때 이 원 둘레에 비해서 줄어든 이 몸 길이를 가지고 이 몸 길이의 몇 배라고 이렇게 재면 줄어들어 있지 않을 때의 몸 길이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줄어들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이 지렁이가 예를 들어 자기 몸 길이의 뭐 6.28배다. 뭐 그러니까 2파이 r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잴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몸 길이가 예를 들어 절반으로 줄어버렸으니까 뭐 6배가 아니라 12배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원 둘레가 예를 들어 6m가 아니라 12m로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이 지렁이의 입장이 돼서 반지름도 재고 원 둘레도 재면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외워서 알고 있는 그 공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원에서 원 둘레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파이 3.14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하면 원 둘레가 나온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외워서 알고 있는데 이 지렁이가 그걸 이 원 둘레를 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하면 원 둘레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원 둘레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이 지렁이가 볼 때는 지렁이나 원판이나 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원판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렁이가 볼 때는 자기 몸 길이가 제대로 돼 있고 원판도 제대로 돼 있으니까 그냥 2파이 r이 나올 거다 이런 게 질문인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질문은 특상대성 이론은 등속 운동을 할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는데 이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특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질문인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근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특상대성 이론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지렁이가 줄어들어 보이고 원둘레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렁이의 길이에 대해서 원둘레하고 상대적인 비율은 우리가 알아낼 수 있잖아요. 상대적인 비율이 본래 지렁이가 정지해 있다면 예를 들어 6배였는데 지렁이가 움직이고 이렇게 원판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2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판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원판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원판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원판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원판이 만약에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보는 이 원 둘레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되죠. 길어야 되는데 그 길었던 그 둘레가 얘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이 원판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요. 지렁이도 본래는 1m짜리인데 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는 것처럼 원판도 본래는 길이가 훨씬 더 긴 놈인데 길이가 줄어가지고 우리한테 원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로가 줄어드는 거니까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지렁이의 몸 길이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비율은 변하지 않고 실제로 지렁이가 재는 그 원판의 둘레하고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 이 원판의 길이가 지렁이의 몇 배라고 했을 때 그 배로 했을 때는 길이가 그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물
물체는 그 방향으로 길이가 짧아지는 게 아니라 짧아져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짧아지는 거냐? 실제라고 하는 말이 뭐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사람에 따라 막 이견이 있겠지만 그냥 보이는 게 실제 길이인 거죠. 우리가 보면 봤을 때 뭐 잰 길이가 그게 실제 길이죠. 근데 그 실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봤을 때 지렁이의 길이와 지렁이가 스스로 봤을 때 자기의 실제 길이가 다른 것일 뿐이죠,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파이 R이 그냥 성립하는 건데 지렁이가 봤을 때는 성립하지 않다는 얘기냐?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건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렁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렁이의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지렁이의 관점에서는 이파이 R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럼 원판이 멈추면 지렁이의 말이 맞는 거냐? 원판이 멈추면 이제 이 지렁이 길이가 짧아지거나 이런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또 얘기를 하기가 힘들죠. 그럼 자전하는 지구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우주인은 키가 더 커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이 지렁이처럼 이렇게 돼 있던 우주인이 바깥으로 나오면 물론 이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우주인이 키가 약간 커진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그 효과가 워낙 작으니까 뭐 우리는 무시하고 살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회전원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원둘레하고 반지름하고 사이의 관계가 이파이 R이 아닌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경우예요. 지구 표면 같은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생각해도 되죠. 땅속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지구 표면에서만 살아가니까 지구 표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 여기 북극에서 어떤 지점까지 이렇게 반지름을 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원을 하나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지름을 재면 우리가 재는 반지름은 지구 표면에서 재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땅을 뚫고 들어가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극에서부터 재면 이게 반지름이라고 우리는 재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우주 공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야 제대로 된 반지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껏 해봐야 이게 반지름을 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과 그다음에 원둘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원둘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둘레와 요것과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파이 R을 해봐야 이 원둘레가 나올 리가 없죠. 진짜 반지름은 여기 땅속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잰 요거니까. 그러니까 이 원둘레와 이파이 R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구 표면에서는 적어도 땅속은 생각하지 말고 지구 표면에서는 이파이 R과 반지름이 다르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파이 R과 원둘레가 다르다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구 표면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휘었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휘어 있는 공간에서는 사실은 이파이 R이 원둘레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런 것이 회전원판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원판이 회전하고 있으면 공간이 휘었구나, 공간이 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아까 누군가 질문을 했듯이 사실은 이게 그 다음에 나올 얘기인데, 원판이 회전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게 가속 운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는 방향이 계속 이게 바뀌니까,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가속 운동을 하고 있으면 공간이 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근데 또 등가 원리에 의하면 가속 운동은 중력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중력이 작용하면 공간이 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거는 가속 운동하고 같고, 가속 운동의 경우에는 방금 우리가 공간이 휜다는 걸 봤으니까 결국 중력이 작용하면 공간이 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휜 공간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 아까 그 지구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그릴 때 보면 이게 이제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세계 지도를 보통 이렇게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놓죠. 근데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사회 시간 이런 때 어떤 걸 배우냐면 그 지도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지만 지도를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막 찢어 놓아가지고 그리는 그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왜 나오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래 지구는 이렇게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건데 얘를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거거든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지도가 제대로 된 지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땅덩어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지구 위에 있는 이런 진짜 모습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이게 얼마나 다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 적도가 이렇게 있죠. 적도가 이 지도에서는 여기예요. 이 적도가 실제로는 이게 가장 긴 거리잖아요. 둘레가. 예를 들어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길어요. 길이가 긴 건데 이 세계 지도에서는 여기 있는 이 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세계 지도를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지구 적도를 이렇게 해놨을 때 이 지구 적도에 비해서 얘가 훨씬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거리를 엿가락처럼 막 늘려가지고 극지방에서는 엿가락처럼 막 이걸 늘려가지고 이걸 굉장히 크게 표시를 한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남극인데 여기는 한 점이에요. 그냥 한 점인데 여기는 그냥 완전히 무한대배 확장을 해놓은 거죠. 이건 마치.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 지도가 사실은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사각형 이 세계 지도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떤 한 지점부터 다른 지점까지 거리를 재면 그 거리라는 거는 그냥 자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센티미터나 이렇게 재는 거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재는 건 뭐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길이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길이가 얼마나라는 걸 그냥 쉽게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지구가 이 공간이 지구 표면이 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이 지도에서는 이게 직선처럼 보이죠. 당연히 직선이죠. 직선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얘가 직선이 아니에요. 여기 지도에서 보면 이게 직선이 아니죠.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진짜 직선은 뭐냐?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이거 위에서 본 지도인데요. 여기가 북극이고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가 뉴욕쯤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가장 짧은 길은 북극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북극으로 지나가면 이게 이제 미국쯤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짧은 길이고 이게 우리는 직선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펼쳐놓은 지도에서 보면 이 선은 어떤 선에 해당되냐면 이 선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진짜 직선이 여기서는 곡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 지도라고 하는 건 이 세계 지도는 직선과 곡선도 뒤죽박죽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땅덩어리의 모습을 판단한다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왜 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그러면 지구 표면이 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휜 공간에서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휜 공간의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지점을 잇는 가장 짧은 길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와 미국 동부를 잇는 가장 짧은 길은 바로 이건데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지도에서는 우리는 이걸 직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장 짧은 길이고 이게 실제 직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보기의 직선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직선이 아니고 또한 겉보기의 곡선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 곡선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직선과 진짜 곡선은 비록 겉보기에는 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짜 직선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휘어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아까 중력이 작용하면 공간이 휜다고 그랬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빛이 지나는 길도 휘어져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빛이 휘어진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거리를 재보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빛이 지나가는 길이 실제로는 가장 짧은 길이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빛이 휘어져 보이더라도 실제는 그게 가장 짧은 길이고 진짜 그게 직선이다 이거죠. 근데 그게 왜 우리 눈에는 휘어져 보이느냐? 그러면 그것이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지도가 이렇게 사각형 지도를 그려놓으면 워낙 뭐 엉망이 되니까 세계 지도를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왜곡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세계 지도를 그리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무슨 이상한 사람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것으로도 양이 안 차면 아예 지도를 거의 찢어 발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조각조각을 내서 이걸 지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모양이 조금 더 그 왜곡이 덜 되고 좀 그럴듯하게 되죠. 그럴듯하게 되긴 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이 작은 한 부분들은 다 왜곡돼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떠한 이 지구도 평면에 펼쳐놓은 채로 이대로 이걸 이제 왜곡을 막을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